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앉던 어느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36살의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말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죠. 아내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차 부부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이 평온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정우는 아내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예전에는 퇴근하면 가방을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무심히 던져두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들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고 방문을 꼭 닫은 뒤에야 나왔죠. 처음엔 정우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회사 서류나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변화는 가방 보관 습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최근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정우가 언제 오냐고 물으면 서연은 외주 미팅이 있었다거나 학원 일정이 있었다고 답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서연에게 불규칙한 일정은 늘 있던 일이었기에 정우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느낌만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서연이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일할 때는 거의 민낯이다시피 했던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외출할 때면 립스틱 색도 선명하게 바르고 향수도 뿌렸죠. 정우가 오늘 어디 가냐고 묻자 서연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학원에서 미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정우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부호를 남겼어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건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죠. 서연은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가 오면 벨소리를 켜두고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상 무음 모드로 설정해두고 방 안에서만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 알림도 화면에 뜨지 않게 설정을 바꿨더군요. 정우가 누구한테 온 거냐고 물으면 서연은 클라이언트라거나 학원 관계자라고만 답했습니다. 딱히 수상할 건 없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자신이 예민해진 건가 싶어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는 동안 정우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자고 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여기 없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죠. 정우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한 예감은 점점 짙어져만 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외출했고 정우는 혼자 집에 남아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고 나니 안방도 정리할 겸 들어갔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서연이 자주 쓰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가방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정우는 무심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이나 쓰레기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 주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손을 넣는 순간 두꺼운 종이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봉투는 흰색이었고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요. 정우는 호기심에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걸 보니
뭔가 들어있었죠. 혹시 카드나 중요한 서류인가 싶어 살짝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죠. 정우는 처음에 서연이 친구에게 받은 편지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내가 웃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편지를 더 읽어내려갔죠. 우리 티나지 않게 조심하자는 문장도 있었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남자의 것이 분명했어요. 정우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가저 눈앞에 글자들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무심한 종이 한 장이 정우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십 분이 지났는지 감각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이게 정말 서연의 일인가? 혹시 누군가 서연 가방에 잘못 넣은 건 아닐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이 이 가방을 매일 들고 다녔고 며칠 전에도 이 가방을 안방에 소중히 넣어두는 걸 봤거든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죠. 글씨 하나하나를 찬찬히 뜯어봤어요.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 조심하자는 표현. 그리고 편지 말미에 적힌 이니셜까지 모든 게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 편지가 언제 쓰인 건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쯤의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서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우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던가. 생각해보니 2달 전 7월 중순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그러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어요. 서연은 매번 외주 미팅이나 학원 일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때마다 고생한다며 격려해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이 진해진 것도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은 평소 집에서 일할 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도 가볍게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2달 전부터는 달랐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선명하게 바르고 아이섀도도 신경 써서 그렸어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죠. 정우는 그때 서연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구나 싶어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서연은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만 통화하기 시작했죠. 문자 알림도 화면에 뜨지 않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정우가 누구냐고 물으면 서연은 항상 일 관련 연락이라고만 답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서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는 서연의 외출 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연이 자주 간다고 했던 곳은 강남의 한 디자인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강의도 듣고 외주 프로젝트 관련 미팅도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2번꼴로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운다며 열심히 다녔어요. 정우는 아내가 커리어 개발에 힘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정우는 노트북을 켜서 서연의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늦게 들어온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학원에 간다고 했던 날들도 함께 표시했죠. 놀랍게도 두 가지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서연이 늦게 들어온 날은 대부분 학원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서연은 학원을 핑계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 정우는 편지의 이니셜을 다시 확인했어요. MS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이 아는 남자들을 떠올려 봤죠. 회사 동료, 대학 동창 친구들의 남편까지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니셜이 맞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연이 다닌다던 학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곳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우는 인터넷으로 그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강사진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원장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민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MS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우는 민석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38살 디자인 전문가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만난 남자는 바로 이 학원 원장 민석이었던 겁니다. 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서연은 학원에 간다는 핑계로 민석을 만났고 심지어 호텔까지 갔던 겁니다. 정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도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줬고 저녁도 함께 먹었죠. 텔레비전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서연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당장 편지를 들이밀며 이게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연이 모든 걸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냉정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옆에서 잠든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우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사람이 정말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단 말인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편지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2~3시간 눈을 붙이곤 했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자꾸 서연과 민석의 일이 떠올랐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다음 외출 일정을 파악하고 그날 미행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학원에 간다고 하는 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일정표를 머릿속에 그려봤죠.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외출이 잦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서연에게 물었어요.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연은 노트북을 보며 수요일에 학원 미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원장님이랑 상담할 게 있다고 덧붙였죠. 정우는 속으로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고생 많다며 격려해줬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정우의 가슴을 찔렀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그날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상사에게는 개인 일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다가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죠. 서연은 낮 동안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우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오후 5시쯤 되자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늦게 들어간다고요. 서연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자기도 학원 미팅 때문에 늦을 거라고요. 정우는 집 근처로 이동해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6시 40분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코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도 굽이 높은 걸 신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서연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우는 시동을 걸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핸들을 꽉 쥐고 집중했습니다.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두세 대 뒤에서 신호를 지키며 따라갔어요. 차선을 바꿀 때도 신중하게 움직였죠. 놓칠까봐 조바심이 났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어요. 서연이 내린 곳은 학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호텔이 즐비한 거리였죠.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에 적혀있던 호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차를 근처 공영주차장에 재빨리 세웠어요. 주차 요금을 뽑고 서둘러 뒤따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두었죠. 호텔 로비가 보이는 위치까지 왔을 때 서연의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학원 홈페이지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이제 의심은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호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 안쪽이 훤히 보였어요. 서연과 민석은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죠. 서연이 무언가 말하자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로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먼저 걸었고 서연이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죠.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어깨가 민석의 팔에 살짝 스쳤습니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서연은 그 옆에 섰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급히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확인했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다가 12층에서 멈췄습니다. 정우는 옆에 있던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현실감이 더해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호텔에 온 거였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정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방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죠. 그때 복도 끝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우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천이 호실 앞이 보였죠.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방금 전 누군가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복도 끝 비상구 옆에 몸을 숨겼어요. 그곳에서는 천이 호실 문이 잘 보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우는 가만히 서서 문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죠.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15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정우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우는 비상구 계단 쪽에 앉아 복도를 주시했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죠. 정우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복도에는 가끔 다른 투숙객들이 지나갔지만 천이 호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정우는 화장실에라도 다녀올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자리를 지켰죠. 1시간이 지났고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몸은 굳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8시 45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천이 호실 문이 열렸어요. 정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민석이 먼저 나왔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복도를 둘러보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우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다시 정돈한 듯 단정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죠. 서연도 주변을 살피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우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죠. 로비로 내려가 서연과 민석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로비로 내려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소파에는 투숙객들이 앉아 있었고 프런트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로비 카페 쪽으로 이동해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 방향을 주시했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로비를 가로질러 프런트로 향했어요. 체크아웃 절차를 밟는 모양이었습니다. 직원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카드로 결제를 했죠. 민석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정우는 신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꾹 참았죠. 민석은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민석이 밖으로 나갔어요.
정우는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시간은 8시 53분이었죠. 민석이 나간 뒤 정우는 다시 엘리베이터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서연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죠. 코트를 단정하게 여미고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며 로비를 둘러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정우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 뒤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서연도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체크아웃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서 출구 쪽으로 걸었죠. 아마 민석이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서연은 자동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이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천천히 뒤따라 나갔죠. 호텔 밖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호텔 입구 옆 화단 뒤에 몸을 숨기고 서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호텔 정문에서 오른쪽 골목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걷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골목은 호텔 뒷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조용한 길이었어요. 서연이 골목 중간쯤 갔을 때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이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민석이 손을 들어 서연의 어깨에 살짝 올렸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죠.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석이 무언가 말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헤어지기 전 민석의 손이 서연의 손을 스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우는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서연도 민석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죠. 그 짧은 스킨십에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석이 먼저 왼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죠. 정우는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장면, 손이 스친 장면, 헤어지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찍었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평지 호텔 출입 장면 그리고 골목에서의 친밀한 모습까지 모든 게 명백했죠. 서연이 탄 택시가 사라지자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골목 한쪽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4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정우는 주먹으로 벤치를 내리쳤어요. 손등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죠.
정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랑도 배신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정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서연에게는 야근 때문에 회사에서 잔다고 문자를 보냈죠. 서연은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죠.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던 서연, 민석과 손이 스쳤던 순간, 골목에서 나눴던 친밀한 대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동이 트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편지 사진은 이미 찍어뒀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어요. 증거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열어 서연의 외출 기록도 엑셀 파일로 정리했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서연이 했던 말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죠. 편지 사진, 호텔 출입 사진, 골목에서의 사진. 그리고 정리해둔 일정표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자신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소송 전에 배우자와 대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어요. 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연을 만나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자신에게 부족한 게 뭐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서연의 얼굴을 마주하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죠. 그래도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끝을 내기 전에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연과 만날 준비를 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거울을 보며 연습도 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서연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정우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서연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 물었습니다. 정우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를 알려줬습니다. 6시에 보자고 했죠. 저녁 6시 정우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편지와 인쇄한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정우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서연이 들어왔어요. 평소 입던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우를 발견하고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4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정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봉투를 쳐다봤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정우는 이어서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첫 번째는 호텔 로비에서 민석과 함께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로 함께 올라가는 뒷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호텔에서 나오는 민석의 모습. 네 번째는 체크아웃 후 나오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골목에서 손이 스친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언제부터 민석과 만났냐고 물었죠.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됐다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이나 됐다니 반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였죠. 카페를 나온 뒤 정우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서연이 6개월이나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인 민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정우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편지, 사진, 일정 기록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일주일 뒤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연과 민석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됐어요. 정우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통보받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죠. 필요한 집만 챙겨 나왔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송파 아파트는 정우 명의였기에 나중에 정리하면 됐어요.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원은 작은 곳이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곳이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원장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뒷말로 조용히 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학부모 단톡방에까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법원 소송 정보를 확인하고 캡처해서 올린 거였죠. 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전화로도 따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죠. 민석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사생활 문제라며 학원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했죠.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증거도 명백했으니까요. 민석의 학원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자 수입도 감소했어요. 강사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빠듯해졌죠. 민석은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도가 낮아져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금융기관에도 알려졌거든요. 결국 강사 2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학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의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다른 학원이나 회사에서 강의 제안이 오던 것도 뚝 끊겼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서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서연은 주로 입소문으로 일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먼저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중소기업 대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당분간 일을 맡기기 어렵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은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 만에 서연의 일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급감하자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송파 아파트는 정우 명의였고 정우가 나간 뒤 관리비와 공과금은 서연이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친구도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실망했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연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죠. 서연의 부모님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서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거든요. 서연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우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늦었다고 답했죠. 정우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우와 서연, 그리고 민석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했어요.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죠. 서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서연은 정우를 보자 다가오려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실에서 판사는 합의 가능성을 물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모두 판결로 가겠다고 했죠.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정우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편지 원본 호텔 출입, 사진 골목에서 찍은 친밀한 모습의 사진, 그리고 서연의 외출 일정을 정리한 엑셀 파일까지 빠짐없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 측 변호사는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민석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변호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경위 미행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담담하게 진술했죠.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며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요. 판사는 정우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연이 증인석에 섰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개월간 민석과 만났고 호텔에도 여러 번 갔다고 시인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논의됐습니다.
정우 측은 민석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민석 측 변호사는 금액이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불륜 기간도 상당하다는 이유였죠. 서연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서연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며 분할 납부를 요청했어요. 정우는 방법은 상관없으니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정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죠. 증거의 힘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정우의 청구대로 인정됐어요. 재산 분할도 정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송파 아파트는 정우 단독 소유로 확정됐고 서연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연에게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석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정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서연도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죠. 법정을 나서는 정우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정우는 송파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쓰던 소파 쿠션, 작은 장식품들 모두 사라졌죠. 정우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년간 함께 살았던 흔적이 지워진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채웠죠.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정우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서연이 서 있었어요. 정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서연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죠. 정우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죠. 민석과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였다고 변명했어요. 서연은 정우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죠. 자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요.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민석과 함께 웃던 모습. 호텔 복도로 들어가던 순간 골목에서 손을 스치던 장면 모든 게 정우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어요. 그 기억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지만 정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정우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서연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거짓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정우는 라면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죠. 가방 속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호텔에서의 장면이 끝을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무너진 신뢰는 결코 복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 교훈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송파 아파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정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